잠시 후 2022년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 세션 3이 시작됩니다. 올해 15일을 맞이한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에 계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사에 앞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준수를 위하여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는 행사 동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신 참가자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 및 토론에 관련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 섹션 사무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임미희 위원입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와 이어지는 토론에 관련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섹션 3은 대청호 상하류 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과 금관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옥천산림협동조합 주교종 상임이사님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이사님이 발제를 해주시면 이에 대해 보훈신문의 나기홍님, 보훈사람들의 송진선님, 뉴스서천의 허정균님, 옥천신문의 황민호님이 지정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이에 대한 종합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천산림협동조합 상임이사 주교정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옥천산림협동조합 상임이사 맡고 있는 주교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낯선 자리라 상당히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하는 얘기가 대청호 상류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뭐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 아주 짤막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습달열을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나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농협, 하나는 대청댐입니다. 대청호.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농협이 농민들한테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죠? 뭐 꼭 필요한 참 조직이긴 한데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대청댐 또한 농협처럼 할 말이 상당히 많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청호 상류 지역 하면 하류 지역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을 깨끗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내려보내줬어? 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죠. 그렇게 물용 부담금 걷어서 해마다 주민지원 사업비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왜 물은 깨끗해지지 않는 거야? 하는 이런 원망의 대상이고, 또 상류 지역 사람들은 또 하류 지역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우리가 뭔 죄가 했다고 이런 규제를 받아야 돼? 그러고 뭐 여름철에 놀러 오는 사람들 보면 다 대전 사람이고 후질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인데 아예 댐을 없애버릴까? 농약을 그냥 치고 남은 걸 그냥 강에다 갖다 그냥 쏟아버릴까?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원망의 대상인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생하는 상생하는 또 유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말 수질 오염의 원인은 상류에서 있는 것인지 사실은 불명확한 것을 갖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청호 상류 지역이 정말 수질이 개선되고 맑은 물이 된다고 했을 때 대청호 상류 지역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건지 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세한 것은 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 얘기는 뭐 17년도에 아마 여기 황민호 대표 와 있을 텐데 대청호 상류 지역의 토지 매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옥천군의 반을 매수 대상 지역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금강유역청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옥천군에서 상당히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야, 옥천군을 그럼 다 땅을 산다는 거야? 옥천은 그럼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래갖고 상당히 주민들이 아주 격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매수 사업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고 그래서 아마 신문을 통해서 잠재돼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폭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7년도 말에 대청 때문에 8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37년 정도 된 거죠. 지금 한 40년, 42년 정도 됐네요. 올해는. 그러니까 근 40년 만에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옥천에 왔어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37년 동안에 실제로 옥천 지역에서 금강유역 환경청하고의 이런 짧은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의 서로 대면은 없었던 거죠. 그만큼 단절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되면서 TF를 꾸려서 매수 토지를 어떻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지원사업비 정책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옥천군하고 금강유역 환경청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짧은 시간에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제가 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령 부담금을 갖고 하는 사업 중에 주민지원 사업도 있고 매수토지 사업도 있는데 매수토지 사업이 실제로 주민지원 사업비보다 같거나 많거나 하는 이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매수토지 사업이 얼마나 지역의 실정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정말 황당한 사업인지를 뭐 절절하게 이제 주민들을 얘기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들면 정말 그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수 대상의 면적을 다 산다고 했을 때 이저까지 사는 토지 매수 사업을 한 속도로 산다고 하면 1300년이 걸려야지만 그 땅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책도 아니고 사업도 아닌 것이죠. 그러고 또 하나는 매수 토지가 지역을 얼마나 공동화시키는지 이제까지 토지를 산 것을 놓고 보면 논 속에 논을 샀고 산 속에 산을 샀고 마을 속에 집을 사서 그 덩그라니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촌 지역의 산소 묘지가 늘어나는 거하고 그리고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땅을 사서 이게 팻말을 꽂아놓은 것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발생되는 관리 운영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비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상당히 개선점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지원 사업비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령 부담금을 갖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2002년도에 건강수백업법이 만들어지고 2003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던 주민지원 사업이나 토지 매수 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원성의 대상이고 분명히 개선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들은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것 같아서 좀 이것은 정말 우리의 힘만 갖고 우리의 요구만 갖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정치권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하류 지역의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의 방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대청호 상류 지역 옥천은 그 뭐 87% 정도가 수질 보전 대책 지역이니까 뭐 그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강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단편적으로 하고 일회성이고 치고 빠지는 정도의 그런 그 소모적인 사업인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옥천군은 생태순환 그 통합센터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보고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는 주민도 참여하고 행정도 참여하고 뭐 이장단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적 관련된 물하고 관련된 기관 단체 사람들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옥천에서 태빈한음 센터를 하고 있는데 태빈한음 센터에 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경축 순환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태비 축부는 거의 그 폐기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지역의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들 여기에서는 그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 농업팀도 참여를 하고 인증하는 인증팀도 참여를 하고 노골푸드 팀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관련된 그 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대표들도 참여하고 대청호 주민연대라는 환경의 그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태비라고 하는 경축순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 환경교육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대전이나 하류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상류 지역은 거의 환경과 관련된 일꾼들을 키워내는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일부 대청호 대청호 주민연대에서 학교를 통한 그리고 주민을 통한 환경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체계적이지 못해서 뭐 환경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계관리센터를 만들자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옥천군에서는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조그만 자치단체 단위로 그리고 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로 이렇게 같이 회의체가 운영되는 상향식의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건너뛰었나요? 예, 이따 토론회 때 건너뛴 것은 예, 질의로 대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옥천 산림조합, 산림협동조합 주교종 상임님께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서천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지역 컨퍼런스에 또 금강 하구에 관심을 또 갖고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금강 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하구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현재 금강 하구에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뭐 개발된 거 그리고 금강 하구의 현재 생태 현황, 생태 환경의 현황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이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답답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군산이고 여기가 이게 충남 서천 장항읍입니다. 그래서 금강 하구는 하구 쪽에 오면은 충남의 이제 서천하고 전라북도의 군산하고 이게 맞대어서 이제 그 사이에 금강이 이제 마주 바다로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요. 이
군산 지역은 상당히 일제 강점기 때부터 개발이 많이 됐죠. 매립이 대규모로 됐고 이 장항 지역도 이제 강점기 때 많은 매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산업단지가 있는데 요거는 군산 일반 산업단지는 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고 국가 산업단지는 이제 80년대 말부터 이제 산업단지로 만들어져서 이 금강 하구에 전체적으로 많은 갯벌이 좀 사라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1990년도에는 금강 하구뚝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이제 바닷물과 민물이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생태적인 변화를 좀 겪게 되었습니다. 금강 하구뚝을 만든 이유는 이제 용수 공급이죠.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하고 염해 피해 홍수 방지를 위해서 90년대 완공을 했고 94년대 담수화가 됐습니다. 지금 물 계획 용수량은 3억 6,500만 톤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새만금 쪽에 금강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갯벌인데요. 먼저 2008년도에 16.5 평방킬로미터가 습지보호지역으로 먼저 지정이 됐어요.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됐고 10년 후에 2018년도에는 이제 붉은 지역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서천 갯벌의 대부분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참 경사스러운 이야기인데 작년에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금강 하구뚝이 막히면서 이제 큰 문제들이 생기죠. 이제 상류에 있는 토사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면서 금강호 안에 연간 한 80만 톤 정도의 토사가 쌓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이제 밀물이 이 금강 상류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하구뚝에 막혀서 정체가 되죠. 바닷물이. 그러면서 바닷물에 있는 부유물질이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갯벌이 이제 뻘화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뻘의 성질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 옅은 갈색 부분이 갯벌이에요. 갯벌 부분이고 이제 바다가 이제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난 갯벌 부분. 이건 1925년 이거는 73년도의 모습. 요건 여기는 이제 매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매립이 됐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지금 배를 다니기도 어렵고 많은 생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항항은 다 아실 텐데 전에는 뭐 1만 톤급 두 척이 접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항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건 불가능하고 5천 톤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준설 비용도 매년 보면은 평균을 내보니까 한 200억씩 들어가요. 평균 내보면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준설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설한 그 준설토는 여기에다가 장항과 군산 사이에 이게 61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준설토를 계속 매립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다 찼어요. 이게 다 차가지고 다시 아까 처음 그림 보여드린 그 군산 지역의 국가 산업단지 옆 부지에 한 65만 평 정도로 다시 거기다가 또 다시 해상 준설토 투기장을 지금 만들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강 하구의 하나 부하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들이 그쪽에 가 있어요. 새들이 가서 바닷물이 다 많이 들어올 때는 쉴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데 이게 보호종도 있고 해서 요거를 지금 요거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그런데 이제 군산시하고 서천군하고 해수부하고 전북 충남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 개발 계획을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이곳에 이제 유락단지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 등재가 된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생태계를 보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유산 등재에 반하는 그런 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질이죠. 수질 문제는 이게 막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요. 또 서천에는 김이 유명한데 이제 어느 해는 금강에서 가뭄 때는
금강 민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많이 내려가지 못할 때는 이제 김황백화 현상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하구의 대표적인 종이 이제 참개, 황복, 뭐 제초, 웅어, 뱀장어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생물들도 지금 사라졌거나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강호 안쪽으로 보면은 이게 갈대하고 모세달굴락이 많은데, 이제 이쪽은 물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육상식물이 지금 침투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달이 좀 많고, 이제 금강하고 이제 서천 갯벌의 뻘이 이제 변하면서 이제 새들도 먹이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서천 갯벌이 유명했던 거는 뻘갯벌, 혼합갯벌, 모래갯벌, 이게 종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새도 먹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서천에 새가 많이 오는 곳이 유명한데, 이제 뻘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새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찍은 건데, 와초리에 지금 녹조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녹조에서 이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간이나 폐, 신장, 그리고 또 에어로졸 문제도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수치가 이제 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한 것인데, 미국에서는 뭐 10 ppm만 넘어도 이제 물놀이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는 지금 몇천 ppb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채수에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문제, 먹거리 문제,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오늘도 사실 오기 전에 군산과 서천에 가가지고 정미소 가서 쌀을 사서 이제 연구소에 좀 보내고 온 상황입니다. 이제 쌀에도 혹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되거나 되면 이게 친환경 농업이라 이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건강 문제, 그리고 농업의 문제, 농수산업의 문제까지 연결돼서 좀 이게 부각이 좀 앞으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작게 주셔서 그냥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 아시죠? 보가 만들어졌고, 보 건설 이후에 금강에 나타난 현상들,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고요. 금강 하구 쪽에서 중요한 거는 문화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붉은색 부분은 과거에 다 이제 포에서 그래서 전라북도와 충남이 서로 소통을 하는 이제 횡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었고, 또 종적으로는 강경, 부여, 공주 이렇게 해서 배를 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이제 하구 쪽에 이제 어떤 물고기 종류인데, 이게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생물 다양성의 지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화 다양성의 지표는, 이게 문화라는 게 어디 이쪽 문화 다 구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다양성은 보통은 지표를 언어로 따져요. 그래서 이 숭어가 재밌는데 지역마다 다 언어가 다릅니다. 강화도 뭐 다 다르고, 또 금강 하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숭어 새끼를 동어, 뭐 작은 것을 몰치, 중간 거 페랭이, 배무룩대, 큰 거. 배무룩대가 왜냐면 다 크면 숭어 배가 이렇게 밑으로 처진다고 해서 이름을 배무룩대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 종과 관련된 그 언어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종이 사라지게 되면 언어도 사라지고 그 지역의 문화 다양성도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어죠. 금강 하구의 위어. 한자로 위자, 갈대 위자를 써서 위어라고 하는데, 갈대 고기죠. 이게 대표적으로 봄에 금강 하구에 와서 갈바탕에 알을 낳고 가을에 또 받아 나가고 이런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지식이죠. 옛날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보고 왜 위어로 지었는가, 생태계를 보니까, 요놈의 생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고요. 요거는 잡는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잡는 방법이 많고, 수수 이삭으로,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수수 이삭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럼 그때 가서 횃불 들고 잡는 거죠. 서천에서는 깻묵을 많이 이용했다고 해요. 깻묵을 하천에다가 풀어놓으면 그 냄새 때문에 와가지고 오면 그걸 잡았고, 요거는 자산어보에 있는데, 이 보통은 이 꽃게는 가을철에 바다에 가서 알을 낳고 봄에 와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 소남 선생이 왜 이렇게 썼는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이 거꾸로 써놨죠. 이게 같은 종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 알을 낳지 않은 것을 그냥 이제 민물 쪽에 오니까 그게 이제 봄에 와서 논두렁에 알을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거는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복이죠. 황복. 또 이제 기술력의 대표적인 어종이고 이 갈대가 금강 하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대는 뭐 이런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뿐만이 아니고 갈대를 다 이용해서 집을 짓고 뭐 갈비를 만들어 쓰고 여러 가지 생활 도구 만들어 쓰고 했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하고 콘크리트가 많이 보급되면서 이 갈대는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과거에 이 갈대가 없으면 어찌 살았을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갈뿌리는 약효로도 쓰였고 갈대 꽃을 이제 같은 경우는 토사강난이 일었을 때 끓여 마시면 효과가 있고 이 갈뿌리 같은 경우는 황복 같은 거 잘못 먹어가지고 탈 났을 때 갈뿌리를 달여서 즙을 내서 먹으면 효과가 있고 이게 동의보감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그 주민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대와 관련된 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살이 여기에 이제 이 어살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 그 어살을 만드는 방향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살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인지 이거는 주민들이 다 기억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 서천에도 어살이 많았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사라졌고 쪽대를 이용해서 잡고 그래서 어살도 19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죠.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강 하구 해수유통과 관련돼서는 서천군에서 200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 이용과 관련해서 전북과 군산시가 좀 반대 입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였죠. 국토해양부에서도 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용역을 했는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은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는 반대를 했고 서천군에서는 계속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선 국정과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서천군에서 좀 적극적인 로 이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다시 이 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주시에서 이번에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영산강과 금강과 낙동강이 만나가지고 했고 이게 지금 금강 하구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은 그러니까 금강 서천과 군산, 전북, 충남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좀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북 쪽은 새만금이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좀 다시 모여서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원회를 좀 만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낙동강 처음으로 이제 문을 개방할 때 제가 배 가서 이제 탄 거고. 그래 낙동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연어 돌아오고 뱀장어 돌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생태 보건 방안입니다.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렸는데 금강 하구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와 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합의가 필요해서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해수유통 시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건 용역을 해서 이제 다 나온 결과들인데 이제 하구 쪽에 있으면 그 바닷물과 민물의 H가 그러니까 수차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바닷물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구에 이제 20에서 30cm 수문을 열었을 때는 한 10km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서천과 충남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하구에 쓰고 있는 이 양수장과 취수장 이거를 상류로 옮기면 된다. 그러면 해수유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은 한 4,300억 정도 든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우선은 금강 하구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하구 특별법이 몇 차례 시도됐는데 그게 진행이 좀 못한 게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작년에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금강요 물관리 기본 계획도 올해 사실은 6월 달까지 세워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거를 손을 잡고 놔주지를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유역 이제 하천 자연성 회복 구상도 요것도 이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있고, 근데 법이 지금 진척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물기준법 만들어지면서 많은 게 환경부로 좀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남은 것은 소하천 관련된 것은 아직 국토부가 쥐고 있는 거고, 금강 하구 쪽에서는 이 생물문화적인 관점, 문화적인 가치도 함께 지금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최대한 빨리 많은 걸 지나갔습니다만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쫓기면서 발제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발제를 해주신 서천 생태문화학교 김억수 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취재도 하신 분들의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시청 중이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 토론 관련 질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는 토론자들의 성함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분의 지정 토론을 먼저 듣고 발제자의 답변은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종합토론 시간에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신문의 나기홍 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로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기홍 님. 네. 네, 그러면 토론하실 분 두 분과 발제하실 분 두 분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먼저 나기홍 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보은신문 나기홍입니다. 저희 보은이라고 하면은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잘 아는데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강원도만 가도 보은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은이 우리 남한에서는 중심에 있고, 또 저희 보은신문은 이제 창간한 지 32년, 조만간 1월 8일자로 창간했기 때문에 조만간 32주년이 오는데, 초기에 지역신문 만들던 탄생한 신문사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주교종 옥천산림 협동조합 상임이사님, 김옥수 금강하구 생태보건위원회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궁금한 게 주교종 상임이사님께 좀 궁금한데 이따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강 수계 토지 매수 면적을 보니까 매수 대상지로 지정하고서 15년 이상을 1.2% 매수하는데 그쳤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안 된 게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우리 보훈군도 아마 전체 면적이 20% 정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11개 읍면인데 2개면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추진이 안 돼서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매수 토지 사후 관리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태계 조성, 예초 관리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나 유지하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태비 나눔 센터는 축산 분뇨 처리가 이제 축산 농가들한테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걸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일반 농가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주민 반대가 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옥수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강 하구뚝 생태 보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구 생태계 서비스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 증진, 생태 관광 개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강 중류,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 보전 계획도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하구뚝에 대해서 한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좀 그 상류를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들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최상류, 최하류가 다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 주교중 상임이사님과 김옥수 위원장님의 모두 금강 수계인 대청호와 금강 하구에 관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바람직한 발전 방안이지만 좀 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더 극상류 보온 같은 데도 생각해서 포함해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온군은 보온군의 최남단 회남면의 3분의 2가 대청호 수물 지역으로 있고 큰 면이었는데 최고 작은 면 이제는 전체 가구 수가 600세대 인구가 900명밖에 안 돼, 900명도 채 안 되는 이렇게 없어지는 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온군이 이 대청도 수물 지역이고 금강,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금강 쪽만 보면 속리산, 산해면, 내북면이라는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지역의 금강 쪽으로 가는 그런 거 남한강, 낙동강으로 그 세 군데는 일부 지역이 가지만 그 산을 넘으면 같은 면이지만 11금면 모두가 금강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청호 금강에 발원지면서 대청호와 금강에 물을 넣어주는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보온은. 그래서 실제로 보온군에 저수지가 무려 18개가 있습니다. 18개. 그리고 작은 저수지, 연못 이런 것까지 하면 7, 80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에 물을 가뒀다가 내리면 필요시에 이제 논밭에 물론 주지만은 물은 어디로 갑니까? 금강, 중류, 하류로 가니까 그래서 저수지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낚시를 허락하는 저수지는 하나도 없고 금강 최상류 내북면 아곡리부터 보청천을 따라서 보온군 최남단 마루면 옥천구로 말하면 청성면 청산면 앞을 흘러 들어갑니다. 그걸로. 그래서 그렇게 40km에 이르는 그 보청천의 생태 보호를 위해서 각종 생태 식물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계획하고 방안을 제시할 때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 현안과 미래에도 살펴서 이를 반영해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좋은 계획이시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물론 상류에서도 우리 오히려 보온도 이제 그 하류에서 원하는 게 뭐이냐 협력할 게 뭔가를 잘 듣고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모든 일을 상류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추진하셔서 대청호 상류 지역이 바람직한 발전에 이어지고 금강 자연성 회복이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강 수계인 대청호 바람직한 방안과 금강하고 생태계 복원에 관한 질문 같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해주신 보호신문 나경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호 사람들의 송진선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보훈시민이랑 같은 행정구역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중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속리산이 있고요. 그 속리산의 주봉이 천왕봉이라는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왕봉은 삼파수라고 그래서 거기서 발원되는 물이 한강, 금강, 낙동강 이렇게 세 갈래로 흐릅니다. 어쨌든 최상류 지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금강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금강물이 모인 그 대청호 유역에는 저희 이제 대청호는 해인면과 회남면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수로는 한 40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대청호가 대전 한 150만 명, 그다음에 청주시 87만여 명의 시민들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청호로 물이 유입된 상류 지역은 상당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그 상수원을 갖고 있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게 보면 1차적으로 보훈 그 회남 해인은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으로 일단 한번 묶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강화된 수변구역, 그 다음에 보호는 또 그 대청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훈 근데 회남면에 5개 마을이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개 마을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이제 행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서 지금 농지만 있는 그야말로 이제 무인도 같은 그런 지역으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이 하류 지역은 도시가 이제 팽창되고 성장하는 것과 달리 그다음에 도시민들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하고 이 상류 지역은 살아가는데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크니까 규제를 덜 받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보훈군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훈이 이제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물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수계기금이 배정이 되는데요. 보훈은 한 70억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용도는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투입되고 대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한 10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거의 모두 이제 영농자재비 지원금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농자재비 지원은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도 군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훈구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물이용 기금으로 받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변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때문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 상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성된 대청호가 자신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 이용 기금으로 주민에게 지원되는 용초 용도에 대한 주민들과 어떤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하류의 공동 발전 그 방향을 찾아본다면 아까 주교종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역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로 이용하는 대전 시민이나 청주 시민들은 깨끗한 수질을 상수로 공급하는 것만큼 대청호 상류 지역 주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하류죽에서 전량 구매하는 것을 제도화를 한다든지, 또 그게 안 된다면 양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류 지역의 상류 지역 지자체 간 결연을 맺어서 상생 방안을 찾는다든지, 또 이게 그 결연을 맺는다는 것도 자치단체장이 어떤 바뀌면은 그들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대 예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무조항처럼 좀 운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하류 지역 주민들도 하류 지역의 어떤 그 도시의 그 인원들이 많으니까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새마을단체나 아파트 입주자회 이런 단체들하고
상주 지역 마을이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농산물 직거래 또는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의 그런 활동을 같이 하면 어떤 그 상생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주교종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하류 지역의 어떤 공동적인 그 상생 방안을 이렇게 그 주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가까이서 좀 실천이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면은 상생 발전하고 서로 양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해주신 보은 사람들의 송진선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뉴스 서천의 허정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금강 유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모인 것 같아요. 상하류 이렇게 반반씩 섞여서 이렇게 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 산과 강과 갯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그 강줄기들이 한반도에서는 대부분 서해로 흐르죠. 그러면서 그 강이 이 육지의 유기물을 날라다가 바다에서 제일 먼저 부리는 곳이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거대한 그 생태계를 이루어 왔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하구뚝이에요. 따로따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서해로 흐르는 강들이 대부분 이 간조 구간이 길어가지고 밀물대가 되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금강 같은 경우 저 이 부여 귀환포까지, 저 한강은 송파나루까지, 또 만경강은 전주포까지, 동진강은 이 태인 정읍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다가 썰물대가 되면은 아주 급하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토사를 이 먼 바다로 갖다 부려놨어요. 그래서 서해안 그 강 하구에서는 삼각주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조처가 크기 때문에, 이 조류가 세기 때문에 이 갯벌이 대신 발달했어요. 낙동강은 삼각주가 발달했죠. 그런데 하구뚝을 막기 시작한 게 이 80년대 들어와서 토목기술의 앞서면서부터죠. 그 일제가 1917년도에 공유수면 매립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그 조간대 상국의 갯벌들을 거의 다 매립을 했는데, 이 박정희 군부 정권이 탄생하면서 1963년도에 이 공유수면 매립법을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다가 1980년 들어서 토목기술이 앞서가면서 큰 강 하구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이제 크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서 이 하구뚝을 중심으로 안쪽, 바깥쪽 토사가 쌓인다고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해로 흐르는 이 강들은 지금 실개천까지 다 뚝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이라 하는데, 서해안 전역에서 이 진흙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토사가 쌓이고 있어요. 이는 물고기의 산란장이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계 황금어장인 우리 서해 연안 어장이 거의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 전어 한리학가에 10,000원 주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올해 서천 시장에서 이 1kg에 25,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갯벌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26일 날 유엔 산하의 그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를 시켰어요. 그 한국의 갯벌이라는 것은 그 서천갯벌, 금강 하구에 있는 서천갯벌하고 고창갯벌, 신안갯벌, 그리고 보성, 순천갯벌입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이
승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2025년에 회의 열릴 때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해서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 그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갯벌 보호구역을 제시하라, 이런 조건하고, 또 세 번째로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추가되는 갯벌을 포함한 세계 자연유산 통합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 그리고 네 번째로 갯벌의 생물 다양성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걸고 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 승인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여기에 속한 지자체들은 아주 자랑을 했어요. 이제 그걸 하나의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속셈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네 개 갯벌을 통합 관리하는 갯벌 보존본부를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결정돼 가지고 신안군으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좀 막 낙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갯벌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2025년에 다시 등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 해수유통을 아까 발주자께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네 군데의 갯벌 가운데서 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로서 서천 갯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금강 하구에 있는 서천 갯벌이. 왜냐하면은 큰 강 하구,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죠. 그 하구에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도요물대 새들. 저 북극에서 번식하고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월동을 하는 그 새들이 1만 킬로 여정에서 중간에 쉬어가는 곳이 이 서천갯벌이거든요. 다른 데도 뭐 있기는 한데 서천갯벌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전에는 새만금 갯벌이 역할이 컸는데 지금은 새만금 갯벌이 새만금 방제제로 다 사라졌죠. 새만금 방제제가 이 만경강 하구뚝을 함께 막아버린 하구뚝이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번에 이 갯벌 보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다시 등재가 되려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생물 다양성, 대양주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로서의 매우 중요한 서천 갯벌,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걸 잘 살리는 길은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갯벌 유산, 세계 자연유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해안의 연안어장이 거의 다 황폐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발제사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수산업이 점점 괴멸돼 가고 있어요. 지금 농촌 인구 고령화가 문제인데 어촌 인구의 고령화는 농촌 인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러면은 우리 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지금 수산물의 70%를 수입에다 먹고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아주 문제가 크고, 그리고 또 이 수산업이 살아나면은 많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하구뚝뿐만 아니라 서해안으로 흐르는 강들의 해수유통을 차츰차츰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토론을 해주신 뉴스서천의 허정균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신문 황민호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옥천신문 황민호입니다. 결국 막힌 걸 뚫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혈관이 막히면 사실 큰일 나죠. 저는 이 금강이란 게 전북 장수 뜬봉샘에서 발원해가지고 이게 옥천 지나가서 다시 이제 군산 하북도까지 이렇게 가는데 강을 호수로 만들고 그래서 댐을 만들면서 이제 녹조가 사실 옥천에도 굉장히 많이 끼고 또 녹조를 없애려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갑니다. 또 이게 사실 금강위협 환경청이나 수자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물 먹고 사는 이 물 때문에 생겨진 일자리들이거든요. 근데 다 대전에 다 있고 사실 이 자리에는 금강위협 환경청이나 수자공사 관계자들도 와야 되고 대전 하류 지역이라고 말하면 엄밀히 이제 약간 이제 송진영 때문에 얘기한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이런 도시 중심의 사람들도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1980년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농촌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사실 수모를 시키면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도 다 연관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7년 9월에 보도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천 땅 절반을 사는 무식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지원 그 금강 수계기금이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다 뭐 땅 사고 수질 좋게 하고 그냥 그런 관점이 뭐냐면 근본적인 관점이 물만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다. 거기 있는 상류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격시켜 가지고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을 오염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거는 매수해서 아무도 못 살게 하겠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좀 좋은 물을 먹겠다. 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관점이나 철학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금강 그 상하류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은 흘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조금 더 생각하면 대청댐을 무너뜨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장기적으로 각각의 그 지역에 있는 물이나 이런 걸 자급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한 곳에 몰면 이게 전시 상황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각 지역에 각자의 물을 자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언제까지 대청댐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혈관을 막으면서 뭔가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대한 돈을 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건 혈관을 흐르게 하면 간단한 거고 물을 흐르게 하면 그 하천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금강 수계기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논의에 상류 지역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의 뭐 시도지사만 참여해가지고 대부분 그 쓰임새를 결정하고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하천 민주주의로 진짜 그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이 수계기금에 대한 올바른 집행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은 물을 먹는 식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하류 지역 주민들은 그냥 무리용 부담금만 우리는 내고 그냥 좋은 물만 먹으면 된다 이런 인식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교류나 연계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더 굳어지고 상하류 간의 갈등으로 더 촉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루빨리 상하류 간의 이런 해수유통이나 상류적인 어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 물을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물, 흐르는 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같이 지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명확히 하고 물만 보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논의 지점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옥천신문 황민호님께서 토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신 황민호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나온 질문이나 내용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을 통해 보내주신 질문을 발제자와 토론자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요? 네, 답변.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제가 한 분만 나경원 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 아까 뭐 상유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금강유역은 지금 어떻게 소통을 하냐면 그러니까 금산, 전북, 충북, 충남, 전북 들어갔고 이게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있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활동을 해온 지가 10여 년 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름이 금강유역 환경회의라고 하는 그 단체, 연합된 단체가 있고 지금 주 대표님도 거기에서 지금 대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옥천을 자주 가거든요.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옥천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옥천 가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 가면은 또 이제 그 연합된 회의체 네트워크 통해서 금강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고 또 같이 연대를 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도 하고 또 법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좀 했거든요. 금강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물기본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그게 실제로 수질 개선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도 세워지고 이런 상황까지 좀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속 같이 상하려 뭐 따질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윗물의 맑아야 아랫물 맑다 몇 분 하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연대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고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짧은 토론 시간에 이제 주제로 선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밤새도록 하도 끝나지 않은 이런 얘기인데 아까 황 대표가 대청댐이 없어지는 그날 하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데 세상이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렇게 내려와서 옥천, 뭐 대전 그 밑에 이제 서천까지 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잘 흐르는 금강물을 이렇게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난 용담댐 그러고 무주부터 시작해서 뭐 금산, 영동, 옥천, 보은, 청주, 문의면까지 해서 또 대청댐 그 밑에 뭐 심지어 이제 서천이라고 하는 항문까지 틀어막았어요. 죽게 생겼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그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이게 다들 너무나 잘 알듯이 급격하게 집중된 도시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죠. 집집마다 우물 파서 먹든지 골짜기 물을 먹든지 먹어라 하는데 대전 사람들 다 물 못 먹어서 죽겠죠, 목말라서. 그러니까 아주 비대해진 도시화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민주주의가 틀어막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처럼 얘기하는 물길 따라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자. 면을 관통하는 지천이 있으면 그 면에서 그 물길을 살릴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고 옥천군이라고 하면 행정을 건너뛰는 수 없으니까 옥천군에 흐르는 각 물길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고 대청호라고 했을 때 그 무주부터 정말 대전까지 사는 그 대청 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또 중유역권 회의체를 만들고 이것이 모여서 지금 김옥수 우리 그 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강 전체적인 회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물하고 관련된 기관단체도 참여하고 주민도 참여하는 것들이 살아 움직일 때
상생의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건데, 물관리 이론화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체를 만들지만 아직도 이것은 사실은 살아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회의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민의가 반영된 작은 단위부터 중간 단위, 큰 단위까지 하는 회의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행정도 들어가고 관련 기관 단체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일상화,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은 사실은 벽약이 무효하겠다.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지역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근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그 단위에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는 이례적인 정말로 쌓인 불만을 한번 풀고 속이 상했을 때 한번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반복적인 자기 스스로의 카타르시스는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가자.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수년을 두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토지 매수 사업 이것은 사실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사실 15년 동안에 1.2% 전체 매수 대장 토지를 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토지 매수 사업의 지정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천년에 걸쳐서 달성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설정한 설계를 한 환경부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옥천군의 반이 다 매수 대상 토지라고 한다고 하면 옥천군을 없애겠다는 건데, 정말 아까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류 지역을 오염원으로 보고 사람이 안 살면 정말 물이 깨끗해질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아주 전도된 가치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 다시 그래서 토지 매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정책 사업이 아닌 환경부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은 돈하고 관련돼서 예민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물용 부담금 중에 25%가 차지했던 것이 지금 10%내가 1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120억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다른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매수 사업을 갖다가 상류 지역의 환경 생태 농업을 할 수 있는 생태 문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실천하는 실천 사업으로 가자 이거. 그래서 사람도 살고 땅도 살고 물도 살고 하루 지역민하고 같이 고려하는 교류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데, 그 볼을 만들듯이 무조건 되고 땅 사고 하는 그 하드웨어 쪽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참에 그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송 기선님이 이제 말한 것처럼 상하루 간의 그 교류를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그 도랑 살리기를 한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도랑을 살리겠죠.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을. 그러면 대전에 있는 한쪽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랑 살리기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가을에 상류 지역에서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같이 나누어 가지기도 하는 이런 그 문화의 소통까지도 가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상류 지역의 생태를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옥수 이사님과 우리 주교정 이사님의 아주 그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유튜브에서 통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주교정 김옥수 이사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금강 상하류에서 활동하시며 지역신문 즉 언론의 효용감을 느끼셨던 부분이 있었는지요? 이런 질문 하나와 또 하나는 언론에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에서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예, 옥천은 이제 옥천신문에 있고 2017년도에 토지 매수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그리고 옥천이라는 곳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대해서 아마 옥천신문에서 이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 평소에 불만도 있고 불합리한 점을 항상 느끼고 있지만 면민, 국민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구나.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잘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자연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 초등학교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뭐 물고기나 그 새나 그 천연기념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에 있는지, 하수 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신문에서 이렇게 연재를 해서 실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물 따라 길 따라 생명의 숨길 따라 열길 걷기, 산 둘레길 걷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 이것이 지면에 실어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옥천신문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하게 주민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면 옥천신문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예, 뭐 지역 언론사가 뭐 도움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뭐 저희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뉴스 서천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환경신문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금강 하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뭐 대단히 큰,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맙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신문의 도움은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긴 해버렸는데. 네, 그럼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서 질문 이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본 세션 종료 후 발제자와 토론분께 개별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서 발걸음해 주신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 섹션 3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라 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임미희 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